어젯밤 당대표 토론회와 관련된 그런 관람편과 오늘 토론회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계까지 한 번에 좀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두 분 거의 매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에 네. 불과 뭐 6시간 전에 본 거. 맞아요. 지금 조차합니다. 지금. 어제 그 토론회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개최돼 갖고 예. 귀가하니까 한 12시 넘으셨죠? 12시 넘었죠. 12시 12시 반쯤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9시 30분인가에 시작해서 11시 반 거의 다 됐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야 이제 뭐 두 분이 그러면 좀 친해지셨어요? 아유 뭐 아우, 우리 연배 비슷하고. 네, 맞아요. 예. 원 팀이라고 주장하시고 한 우리 팀이라고 한 주장하시고. 뭐 이제 뭐 한국말로 하나 영어로 하나 근 차이인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전당대회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도 오고 그러니까 과열 없이 저희는 비방 없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과열될 것으로 예상은 하셨어요? 사실 폭행 사건 같은 것도 좀 나왔잖아요. 뭐 캠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지자들 간에 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그 우리 당원들이 기대했던 고품격 토론 방송을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네. 근데 우연찮게 그 전날 이제 전당대회장에서 약간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리치 예.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게 벌어지니까 혹시 뭐 그 사건 이후로 후보자들이 전부 다 좀 이제 과열을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연히 일치인 거고요. 네. 두 번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지나치게 좀 과열돼 가지고 우리가 말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로 자기 주장만 좀 과열되게 반복하니까 그래서 서로 좀 티키타카가 좀 차분하게 오고 가는 그런 토론을 하자라고 아마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가 좀 뭐 다들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는 네, 어제 그 유튜브 댓글에 제일 많은 게 정말 토론회다운 토론회였다. 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난 두 번의 그 방송 토론이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당을 어떻게 바꾸고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비전과 철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아쉽게도 뭐 인신공격성 마타도어에 가까운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의혹이 제기됐는데 반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저 원희룡 후보 측과 우리 우리 한동훈 캠프 한동훈 이런 예. 퓨전을 하셔버렸네.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예. 저는 앞으로 남은 그 방송 토론회가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CBS에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KBS하고 SBS 두 개 네. 남았는데 남은 방송 토론도 어제와 같은 양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도 더 많아지고 또 우리 당의 정강 정책 또 비전 이런 걸 이해하는데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사실 전투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헤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겠다 싶었고 어저께는 약간 심심하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저는 이왕 토론회 하실 거면 한 5시간 잡고 그냥 끝장 토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 날 되면 예. 뭐 끝에 토론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오늘도 제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어저께랑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하호호 이렇게 웃으시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어색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케줄이 어저께 밤에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나고 오늘은 아침 일찍 또 7시에 또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네 후보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대변인님들도 거의 못 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체력 관리하세요?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짧잖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예. 우리는 뭐 미국 대통령 후보들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사실 우리는 아직 70년대생으로 뭐 체력 관리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여튼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네. 저는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기자분들의 취재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어요. 사실 아. 제가 기자였을 때 몰랐는데 이게 취재를 당하는 입장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네. 와 이게 기자분들 응대하고 기자분들의 취재 문의에 이게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콜백 문자 하루에 한 100개는 넘게 올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넘죠. 예. 예, 훨씬 넘죠.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출신이어서 저는 기자들의 그 니즈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한테 고객이기 때문에 보좌관으로서 그 기자분들 연락 와서 이것저것 이제 챙겨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빠서 놓치는 건 그 변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주 긴장해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저는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뛰었었고 전당대도 이번에 세 번째 뛰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체력 부담은 안 되는데 그 워낙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끼니 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바나나 우유라든 김밥 네.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좀 불편하다. 예. 저는 사실 김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다 그거 먹으면 저 혼자 딴 거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조금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세 번 전당대회 뛰셨는데 승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제가 뛰고 다 이겼습니다. 예.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번에도 이길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네요. 그 캠프에서 판단하시기에 어젯밤 토론회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보셨을 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강했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뭐 길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우리 그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잠깐 그 방송을 같이 봤는데 그분 예.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 예. 약간 챗 GPT 답 나오듯 너무 이렇게 예. 잘 나온다. 예, 예. 아니면 뭐 쉬리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면에선 너무 기계적인가라는 그 측면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정답을 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모든 면에서 사실 그 한동훈 후보가 검사 생활 오래 했고 법무장관하고 비대위원장 하긴 했지만 네. 뭐 외교나 안보 또 경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뭐 아직 식견을 더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잘 대응하시고 자신의 그 생각을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어제 정책 부분도 스터디가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실 굉장히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방송 토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 하는 방송 토론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선거는 정말 처음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반장 선거 이후에 처음 치른다고 하니까 자기 네. 선거는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셨고 뭐 모두가 인정하듯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뭐 외교 안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지금 뭐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점차 이 완성도 높아가는 후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쉬웠던 건 없으시고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예. 우리 네거티브가 네. 안 진행됐기 때문에 맛이었던 적 없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그러면 네, 챗 GP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챗 GPT는 새로운 것, 혁신, 리노베이션, 개혁 이런 네. 것보다는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정보, 검증된 것들에 대한 잘 정리와 종합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챗 GPT가 왜 계속 거기 명령을 줘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지 점점점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경험을 좀 더 쌓으시면 더 뛰어난 챗 GPT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더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제 이렇게 봤어요. 우리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건국 기준이 언제냐 이걸 물어봤었고요. 건국일. 예, 건국 기준이니까 그게 이제 뭐 임시정부냐, 뭐 재헌의회부터냐 이제 그걸 물어봤었는데 한동훈 후보께서 다행히 재헌의회부터로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었고요. 그다음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라든가, 하면 초등학교 이제 시험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도 참 우리가 지금 대화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 그다음에 안보, 뭐 교육 이런 것도 골고루 다 짚어주고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저 후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어떻게 끌고 가겠구나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토론이었었는데 하나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동훈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다 답변할 때 좀 약간 일관성 없는 부분이 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시스템 공천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예. 사실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또는 당사자도 모르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당의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의 위원장들이 현장에서 뒤늦게 들은 갑자기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공천에 있는 문제를 좀 우리가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 지적했더니 한동훈 후보님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여전히 객관성이 담보되고 혐의가 없다 그러면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 본인이 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풀이형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좀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었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어서 많이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 저는 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좌파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대 후보에서 보수의 적통이 아니다. 일종의 뻐꾸기 아니냐, 뭐 탕난 정치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국회가 우리 건국일이다라고 1948년 8월 15일이죠. 그게 뭐 사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지만 정식 국가로서 우리가 인정받기 그게 국가라면 주권 뭐가 있죠? 국민영토 주권. 국민영토 주권이죠. 이거 세 개를 다 갖추기 때가 1948년이라고 모든 법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가 좌파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공천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뭐 잣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 공천 중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전략 추천, 우선 추천 지역은 이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3번 이상 패배했거나 뭐 이런 그 사고 당협이거나 이런 것들이 전략 우선 추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원희룡 후보도 그래서 계양을인가요? 계양을에서 전략 공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에 대한 기준이 뭐 이중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천 못 받았을 때 제가 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당에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고 한 사람도 경선하라 그래서 경선에서 지는 이런 투명한 공천도 우리 보수정당에서 가능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 의정부 갑이었나요? 그때? 의정부 의리였습니다. 의정부 의리였습니다. 의정부 의리였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말한 전략적인 이제 공천을 한다 그러면요 전략적 공천도 그게 당 대표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그날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당 공심위가 있습니다. 공심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당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인포를 하든지 적어도 최소한의 것은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이제 먼저 이제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설명을 사실은 전략적 공천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시스템을 어쨌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백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싸우실 거 많아요. 우리 싸우면 안 되죠. 어제처럼 고품격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고품격으로 저는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고품격으로 일단 서로 이제 제가 한 두 개 정도 일단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댓글팀 이른바 이제 댓글팀이 존재를 하면 드루킹 같은 중대 범죄다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 대한 공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또 나경원 후보도 뭐 댓글은 양념이라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뭐 민주당의 그 양문석 의원이 내놓은 그 이른바 댓글 의혹 관련된 그런 자료 관련해서요. 먼저 이제 이준우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그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댓글 의혹은요. 저희가 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꺼낼 수밖에 없냐면은 단순히 그냥 의혹이 있고 문제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당장 어제 보도가 됐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수정안을 내겠다. 그 수정이 뭐냐? 이 댓글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댓글을 포함시켜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개입했었는지 그리고 지위가 있었는지 거기 또 그 댓글팀 운영하다 보면 거기 운영비가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갔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건 공식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뭐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의석수가 당연히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 국회에 돌아왔을 경우에 그때를 가정하자는 거예요. 국회에 돌아왔는데 8명만 찬성, 한동훈 특검에 찬성하면요. 특검이 진행이 돼버립니다. 8명만 그 민주당에 찬성하면.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당 대표 출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원내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왔을 경우에 대통령은 반대하겠지만 돌아왔을 경우 비밀 투표를 할 건데 그때 이탈표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특검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이미 판정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김경수 전 도지사가 드루킹 말씀이시죠? 드루킹 그렇죠. 예. 그때 프로그램 드루킹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인간 드루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드루킹의 효과와 그다음에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 이거를 무죄라기보다는 의혹이 없다로 본인이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에서 사령 타입이 없어지는 문제, 사령 타입이 흔들리는 문제,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문제, 그거는 곧 당의 전체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전혀 주장에 근거가 없고요. 한동훈 후보 본인이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도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저도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아까 뭐 이런 얘기죠. 인간 드루킹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민주당 이 화력을 사실 민주당 개딸의 여론 조작이나 댓글팀 이런 거에 쏟아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에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특검이 만약에 제2요구권이 행사되고 다시 국회로 내려간다면 이탈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정을 더해갖고 미래를 너무 예단하고 계신데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 책임을 갖고 이런 근거로 한동훈이 여론조성 팀을 운영했고 이른바 뭐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정 말씀을 좀 하셔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근데 어차피 말씀 이어가실 수 있게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릴게요. 네. 홍준표 시장도 참전을 했어요. 네. 댓글팀 의혹을 놓고 이제 대형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다.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내용도 같이 좀 반영을 해갖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 지도부 당 대표가 되면요 이제 훌륭한 장수가 어떤 장수냐면은 본인이 가진 경험과 통찰력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잘 만드는 지도자가 훌륭한 전투의 수장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전투를 치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뭐 사실 뻔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나오겠다 그거를 본인 경험과 통찰력이 있는 장수가 본다면은 거기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각각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죠. 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국 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동훈 특검법을 19일 날 법사위에서 다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19일이면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죠. 금요일이죠. 19일 정도 법사위 회부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이걸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까지 본인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제출된 건 뭐 명백한 거고 이번 7월 달에 아마 처리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대통령이 받겠냐 안 받겠냐 생각해보면 안 받겠죠. 당연히 우리 당에서 당 대표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받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명확합니다. 그럼 돌아왔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그걸 예측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당 대표 뽑는다면 그게야말로 당원들한테 무방비로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적진에 적어도 전선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참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박하시죠. 저는 한동훈 특검법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이 동조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다시 통과된다.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제가 붙인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못지않는 민심의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는 무엇이 다르냐라고 항상 질문하시잖아요. 지금 한동훈 그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들 담긴 내용 보면요, 이미 법리적 판단이 다 끝났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고 혐의 없음으로 공수처도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근데 그 문제를 다시 어떤 개인적 앙심에 의해서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21세기에 사는 우리 국민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저는 민심의 역풍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정당 지지율이 50%까지 넘어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끝났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상병 아직 건도 그 경찰에서는 조사가 끝나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경찰에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공수처라는 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공수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걸 왜 못 참고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지 당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당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특검 정국과 관련해서 우리 정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은, 저도 사실 대변인 하면서 그것을 우리 당의 논리로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을 완전히 지금 바꿨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신들만의 정쟁력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공세적으로 다시 이 판을 바꿔서 제3자가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을 한다면 저희는 그 근저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처신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받더라도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다른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하면 탄핵 갑니다. 정치적 탄핵은 제가 생각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도 기다려봐야 되고, 그리고 200명을 채운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두 저기 분의 잠깐 예. 요거까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판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판을 바꾼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을 바꾸면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 반대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천하람 의원한테 우리 그 최상병 한동훈 후보가 말한 특검법을 대신 발의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 민주당에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판이 바뀐다고 자꾸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두 분의 품격 있는 토론. 중간을 한참 이제 지나서 후반부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약간 공수를 바꿔가지고요. 그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이제 사천을 주장하면서 가족을 언급한 부분을 연달아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 이제 원 후보가 별다른 증거 없이 가족을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한동훈 후보를 아주 오랜 기간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친소 관계에 의해서 무언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근거는 가족 또는 측근 그룹이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몇 개 있더라. 이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래도 그럴싸한 근거는 갖고 와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이 공개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때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면은 선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선거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공감하고 계실 텐데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빨리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 지금 변죽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물론 당을 이제 앞으로 당권을 잡은 이후에도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분이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죠. 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반박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무 감찰입니다. 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름 있고 그거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는 지금 본인이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처를 운영하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 같은 거 예를 들면 점수표라든가 뭐 낸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내놔서 공정한 곳에서 평가를 받아야지 누구를 만나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그냥 우리만 먼저 공개하라. 그러면 상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편집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00m 경주를 할 때 누구 한 명 50m 앞에 나서는 건 맞지 않다. 똑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하자. 동등한 무기를 가지는 게 공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무 감찰을 얘기한 건데 당무 감찰을 또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의혹을 제기를 저희가 했고 해명을 하면 해명을 받는 쪽에서 같이 해명하자라고 해서 가면 좋겠는데 나는 해명 싫어. 너가 먼저 나한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비약하면요. 김대엽식 병풍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이야. 예? 김대엽이 2002년에 이회창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전화 녹취 그거라도 갖고 오면서 국민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이회창 씨 아들은 병역 면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관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해갖고 2002년에 선거 결과를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이 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후보가 사천했습니다. 가족이 그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이 우리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의혹을 제시하려면 그 후보가 얘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녹취 의혹이라도 갖고 와서 증거라도 갖고 와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 사람은 사천했습니다. 저 사람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뭐 가족이라고 했는데 내가 부인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튼 그 대중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여론조사 얘기해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와 뭐 일반 국민이 왜 네거티브를 일삼는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로 강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게 네, 제가 지금 원래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린 거고요. 리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조사를 했는지 조사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실리도도 알 수 없고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일반 국민을 얼마 전에 대상으로만 얼마 저희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양자 대결 한번 보세요. 당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일반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또 오전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뭐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는 70대 20 정도로 크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캠페인은 뭐 제가 정치를 그래도 좀 지켜본 사람으로 입장에서 네. 아주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한 수준에서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치열한 그 인물 검증, 비전 검증,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검증인 건데 이게 검증이 과열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네거티브로 규정하면서 하지 말라 하면 도대체 무슨 검증을 합니까 전당대회에서? 저의 판단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비슷비슷한 수준의 지지율 차이가 있을 때는 네거티브나 뭐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에서 언더독의 네거티브는요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더만 강화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언더독에 대한 반감은 더 강화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 말씀하세요.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요 그중에 네. 당원이 2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 나온 여론조사 이것도 일반 여론조사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결과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을 조사해서 20명을 답변을 받아서 뭐 15명이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하고 나머지가 그러면 뭐 원희룡 지지한다. 지금 이런 얘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원 84만 당원들 전체 의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물론 유리하죠. 뭔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나온 거 보고 당원들이 이게 대세인가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유리한 면이긴 하지만 진짜 당심으로는 그걸 해석해서 일치시켜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영남에서는요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조직이 되게 단단한 곳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에는 같은 조직이라도 영남은 단단하고요. 수도권 좀 느슨합니다. 근데 우리 가셔서 알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영남에 가가지고 영남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과 만남을 성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남권의 민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영남에서는 저희가 아마 압도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원래 당무감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네네. 질문 넘어갈게요.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단계에서 보셨을 때 결선 투표 간다, 못 간다?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간다. 네. 저희는 결선 투표 없이 1차 과반이 목표고요. 예. 투표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수록 우리의 그 1차 투표 과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거 안 믿고 뭐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이런 거에 함정에 빠졌다가 지난번 그 총선과 여러 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한 겁니다. 저는 현실을 굉장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호 대변인도 아마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물론 지금 캠프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주장을 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동훈 캠프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마치 대선의 유력 주자로서 근거가 된 여론조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당대회는요. 당과 정부와 누가 손발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느냐 그 당 지도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포커스가 맞지 않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준우 대변인께만 요거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 조금씩 네.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결선 투표 전에 할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어떻게 단일화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 밑에서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당일화는 뭐 네. 선택이 아닙니다. 당일화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결선 가게 되면 선택이 아닌 거고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원희룡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어제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자기가 아니면은 나경원 후보가 했으면 좋겠다. 본인 아니면 그 말씀을 하셔갖고 저 그걸 이제 그래서 본인이 안 될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단일화라는 건 이제 네, 물리적으로 19일 투표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거는 인식 다 같이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야 단일화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사실 결선 투표는 안 갈 거라고 확신하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거고 저희는 결선 투표에 가는 상황이 없도록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걸로 우리도 가는 그러니까 거죠. 결선 투표 가는 걸로 네, 네. 좀 준비하고 계신 거고 저희는 안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뭐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일화가 됐을 때 그 표가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1+1이 2가 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를 다 합쳐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만 질문 더 드릴게요. 오늘 지금 토론회 시작하실 때 보니까 한 단어로 자신들이 이제 어필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동훈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고 국민의힘 동훈. 국민의힘 동훈 6글자로 어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통 희룡 이렇게 4글자로 어필을 하셨는데 제목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잘 지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예. 소통 희룡이 이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죠. 네, 예. 지금 지난 총선 때 우리가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와 잘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크가 왔을 때 리스크 쉐어를 하기 위한 소통을 우리가 실기했다.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쳤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서 또 재발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당대표 2년 임기거든요. 2년 동안 또다시 지난번처럼 총선처럼 소통 없이 당 대표가 이제 일방적으로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를 언론에 알리고 하면서 갈등을 또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소통이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방적 소통은 소통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보여왔고 그 부분에 대한 총선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 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양방향 소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국민의힘 동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동훈 후보는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고 자신이 정치를 마칠 때도 국민의힘에서 마치겠다는 명확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뭐 가장 자신이 애정하는 그런 이름을 명찰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양방향 소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양방향을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근데 총선 때 한방향 소통, 그러니까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과를 제안하는 식으로 5번 이상의 구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구애 소통 노력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를 해놓고 양방향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무만 보고 예. 이 숲의 전체 크기를 알 수는 없어요. 예. 숲은 밖에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맥락, 그러니까 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단, 단락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락 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께서 보내신 문장 하나만으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 내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라고 뭐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은 뭐 다시 원점으로 논의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은 그때 사과하지 않은 거에서 자기가 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이 20명 정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명이면 20석 아닙니까? 지금 108석, 130석 요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거는 대단히 큰 차이고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한 마디씩 좀 드릴게요. 그 전당대회 끝나고 두 후보님들은 뭐 두 대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식사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어제 유일하게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한 후보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당대회 치열하게 치르더라도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요 다시 손을 잡고 각자 역할에서 일을 해서 보수 재건,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 당장 앞에 있는 이제 지방선거 승리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공동의 큰 목표가 생기면 서로 단합하고 함께 외부의 적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저는 지방선거 대선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앞서서 당의 단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원희룡, 나경원, 또 윤상현 후보 같은 좋은 분들이 당의 단합에도 굉장히 앞서 솔선수범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두 분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업계 선배님인 정광재 대변인과 또 친한 형님인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전당대회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가 이제 머지않아 투표를 금요일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아무쪼록 두 분 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전당대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